안녕하세요, 여러분. 28년간 미 국방부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힘의 법칙을 연구해온 베테랑 분석가가 은퇴를 앞두고 뜻밖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역사적 각인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그는 한국 연구를 통해 1980년대부터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이 역사적 각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은 1980년대 한국을 개발도상국의 기적으로, OECD는 중산층 도약 모델로, MIT 경제학자들은 기술 습득의 놀라운 속도로 극찬했고, 1990년대 IMF가 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를 칭하며 한국을 선진국 진입 문턱에 올려놓았죠. 맥킨지는 2000대 한국을 정보통신 인프라 세계 최고다라 평가했고, WEF는 교육혁신 디지털화 경쟁력 상위권으로 꼽았습니다. 국제뉴스인 블룸버그는 한국을 2010년 이후 최고의 혁신적 국가 1위로, 세계적 경제지 이코노믹스는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K 콘텐츠를 이끄는 디지털 경제 선두주자로, 최근 보고서에는 AI 로봇 스마트 제조에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역량을 인정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70년 전 한국전쟁에 도움을 준 국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 참전국들에게 지금도 장학금이료 지원 기념공원 건립을 이어가며 라오스, 네팔, 태평양 도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세계 곳곳에 재난 구호 인프라 기후 적응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진실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중국 커뮤니티에선 이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죠.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준 나라들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와 모욕을 전략으로 바꾸며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연구.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국방부 출신 데니얼 셔먼 박사가 어떻게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을 송두리째 뒤집고 역사적 각인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니얼 셔먼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세계 각국이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해왔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지도를 보고 중국, 러시아, 중동 같은 강대국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 벽에는 제가 쓴 논문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어떤 나라들은 크고 중요하게, 다른 나라들은 작고 잊혀질 만하게 보이고 있었죠. 한국은 항상 제 지도에서 작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빠른 기술을 만들지만 독자적으로 설 수 없는 곳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화를 그냥 따라하고 값싼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는 전혀 믿지 않았죠. 그게 제 평범한 세계였고, 저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곧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임무 중 하나로 제 부서의 젊은 직원들에게 큰 연설을 해야 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이너스 국가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만 챙기고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는지 설명할 계획이었죠. 이런 종류의 강연은 전에도 여러 번 해왔었습니다. 어제 국가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마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빨리 나갔지만 제 한국계 미국인 연구 조교인 앤드류 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매우 똑똑해요. 제 연구를 도와주고 있었고, 직장에서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셔먼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앤드류가 안경을 코 위로 밀어올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은 수십 년 전에 오래된 빚도 항상 갚나요? 저는 살짝 웃었어요.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죠. 국가들은 오래된 호의를 기억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기반해서 행동한다고요. 그게 제가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문화적인 예일 뿐이야, 앤드류. 실제 정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가 노트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앤드류는 웃음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아마도요. 그런데 왜 한국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터키 같은 나라들에 계속 원조를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손을 흔들며 그의 질문을 일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앤드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 서재에 있는 큰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거대한 이웃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진정한 독립성이 없는 중간 강국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앤드류의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간 커피 미팅을 위해 클레어 왓슨을 만났어요. 클레어는 전에 CIA에서 아시아를 연구했고 지금은 저처럼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죠. 괜찮아 보이지 않네요, 데니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커피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저는 빠르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외교 정책을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냥 앤드류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간단한 질문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그 질문은 저를 지도와 이론의 편안한 세계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사태를 일으키는 작은 조약돌처럼 앤드류의 질문은 곧 저에게 세계지도 전체를 다시 그리도록 강요할 것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앤드류의 질문이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마치 긁을 수 없는 가려움증 같았죠. 그래서 저는 뭔가 혼란스러울 때 항상 하던 일을 했어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류 캐비닛에서 한국에 관한 오래된 보고서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도 뒤지고 있었죠. 심지어 국방부의 옛 지인들에게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찾지 못할 거라 예상했어요. 그냥 평범한 외교적 말과 정책들만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한국전쟁 때 함께 싸웠던 모든 나라에 특별한 도움을 보내고 있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전쟁 참전 용사의 자녀와 손주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있었죠. 그 나라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었고요.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 같은 곳에 의료팀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와 백신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한국은 이 나라들을 가장 먼저 돕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친절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똑같이 유지되는 하나의 체계, 정책이었죠. 책상 위에 펼쳐진 제 메모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국가의 작동 방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국가들은 받았던 도움을 약 10년 후면 잊어버려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며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게 되죠. 앤드류가 제 연구를 확인하러 왔을 때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소프트 파워 정치일 뿐이야. 영향력을 얻기 위해 좋게 보이려는 국가들의 전략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하며 말했습니다. 특별하거나 새로운 건 없어. 앤드류는 제 책상에 새로운 서류 더미를 올려놓았어요. 그의 눈은 제가 학생들에게서 좀처럼 보지 못하는 것 마이너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 자체가 그들의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그가 물었어요. 웃고 싶었지만 증거는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컴퓨터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저는 한국이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했었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상치 못한 일을 했어요. 많이 불평하거나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자기들만의 재료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어요. 일부는 일본 것보다 더 좋았죠. 문제를 강점으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막 피기 시작하는 벚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한 나라가 기억 마이너스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마이너스를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친절함을 기억하고 모욕을 기억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제 경력 내내 저는 군사력, 돈, 위치에 기반해서 세계를 그려왔어요. 국제관계에서 기억을 하나의 힘으로 고려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흥미롭네 앤드류에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날 오후 저는 앤드류에게 한국 정책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설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저 철저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 이론을 기각하기 전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흥분이었죠. 60살의 나이에 수십 년간 세계를 분석한 후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을 수도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서류 가방을 싸면서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그 지도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 서울에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만난 5번째 한국 전문가였죠. 그녀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고 벽에는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국가의 행동 방식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죠.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화를 내고 한국 TV 프로그램과 음악을 금지했을 때 한국은 그 손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문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죠.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적인 데이트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젊은이들도 특별한 인터넷 도구를 사용해 몰래 보고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졌을 때 많은 나라들이 마스크를 쓰고 아픈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저도 그것들이 어리석은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미국과 유럽의 병원들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죠. 한국의 세심한 계획은 모두의 예상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은 기억을 짐으로 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매일 클레어가 워싱턴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데니얼, 당신은 40년 동안 권력 정치를 연구해왔어요. 그녀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냥 문화적 호기심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제 옛 이론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도시를 보고 있었어요. 1960년대에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컴퓨터 칩과 핸드폰을 만들고 있었죠.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제 메모들을 펼쳐놓았어요. 새로운 종류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과 국경의 지도가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친절함과 모욕 모두를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지도였죠.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반격하거나 빠르게 잊어버릴 때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을 정책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모욕을 혁신의 목표로 바꾸고 있었죠. 그들은 기억에서 국가 전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워싱턴에 있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가들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저 틀린 것만이 아니에요. 앤드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던 것을 보는 거죠. 호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늦은 밤에도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 경력 동안 저는 군사력, 돈, 천연자원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들이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는지 지도로 그려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이해하기 시작한 것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절대 사용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제목의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억으로 움직이는 국가. 그것은 흥미롭고도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제 경력 내내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서울 위로 해가 뜨는 동안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를 더 많이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니 사무실이 왠지 더 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책장에는 똑같은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똑같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게는 달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은퇴 보고서를 마무리할 시간이 딱 일주일 남아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28년 동안 국가들의 행동 방식을 분석한 제 마지막 작업이 될 거였죠.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그걸 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날 오후 클레어가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심각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데니얼, 당신의 초안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녀가 뒤에서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억 이론은 우리가 국가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국가들은 과거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것에 기반해서 움직인다고요. 책상 위에 놓인 초안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썼을 내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비판을 전 세계보건 리더십으로 바꾼 방법에 대해 썼었죠. 중국의 문화 봉쇄를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로 바꾼 방법도요. 일본의 칩 재료 제한에 대응해 스스로 더 좋은 재료를 만들어낸 방법에 대해서도 썼고요. 클레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물었어요. 기억이 단순히 문화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진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 발표하면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당신의 평판, 당신의 유산까지. 클레어가 떠난 후 석양이 지는 동안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불빛이 창문 밖에서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수년 전에 오래된 보고서들을 넘기며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보고서에도 기억이 한국가에게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고려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사실이라면 제 수십 년의 작업은 뭔가 큰 것을 놓친 셈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제가 놓친 것이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경력 중 가장 힘든 밤이었어요. 보고서를 15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매 버전마다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편안한 생각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었죠.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한다면 제 자신의 작업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국제관계를 보는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정에 앤드류가 아직도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연설을 하셔도 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중요한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큰 국제회의에서의 모습들이 있었죠. 이제는 의문을 품게 된 생각들 위에 세워진 안전하고 성공적인 내 경력이었습니다. 내가 알 거야 대답했어요. 그 순간 선택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가 아니었어요. 평생 다른 이들을 가르쳐온 후에도 여전히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서울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한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한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친절함과 무역 모두를 기억하고 수십 년 후에 그것들을 행동으로 바꾼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새로운 결심으로 컴퓨터로 돌아가 보고서의 최종 버전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기억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제목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 동료들에게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테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비웃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내용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자유였습니다. 진실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가는 자유, 그것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때조차도 말이죠. 큰 강의실이 꽉 차 있었어요. 제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발표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죠. 젊은 분석가들은 노트북을 준비한 채 앞줄에 앉아 있었고 고위관리들은 방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관까지 와 있었어요. 제가 연단에 서 있는데 손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모두에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해왔어요. 이제 줄곧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고 말하려는 참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 동안 저는 중국, 러시아, 중동 같은 강대국들을 연구해왔어요. 군사력, 경제력, 지리적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국제관계에서는 그것들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클릭하여 새로운 지도를 보여줬어요. 일반적인 국경선이 있는 지도가 아니라 국가 간 기억의 연결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다른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억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나라들을 여전히 돕고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칩재료 제한을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기회로 바꾼 방법도요.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금지를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 바꾼 방법도 설명했고요. 한국은 감사함을 외교적 힘으로 바꿔요. 모욕을 혁신 목표로 변화시키죠. 역사적 경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찌푸리고 있었죠. 클레어는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 있었지만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저는 군사력, 경제적 이점, 지리적 위치를 통해 힘을 분석하는 데 제 경력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국가적 기억을 무기이자 방패로서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제가 발표를 마치자 질문들이 빠르게 쏟아졌어요. 일부는 회의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국제관계의 유일한 요소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했어요. 우리가 간과해온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3개월 후 제 보고서 한국 기억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출판되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가들은 이 관점으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전에 놓쳤던 패턴들을 발견하고 있었죠. 은퇴 후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조지타운 대학교에 새 사무실을 잡았어요. 벽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국가들이 어떻게 역사적 경험을 처리하고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새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인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략적 사고를 개척한 국가로서 말이죠. 어느 봄날 오후 앤드류가 제 새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창문으로 벚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무부의 새 입장 문서 보셨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당신의 기억 프레임워크를 한국 정책 권고안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 여정은 한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제 세계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힘과 전략의 차원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다음날 새 학생들의 첫 수업 앞에 섰어요. 젊은 얼굴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려는 열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르칠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 알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단순히 과거를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억하는 나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최고의 분석가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다른 이들을 가르친 후에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틀린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만큼 현명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